매일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 명쾌한 분석과 함께 강력한 하이킥을 날려드립니다. 사건 하이킥! 네, 김유리 리포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도 정말 충격적이고 참혹한 사건, 사고 계속 발생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건,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네. 오늘도 표디의 하이킥이 필요한 사건, 사고 많이 있으니까요. 네. 자, 첫 번째 사건으로 한번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사건 설명해 주시죠.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 예정입니다. 그러자 과거 범행 지역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을 제한했고 경찰도 조두순급의 관리로 재범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사실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네. 뉴스를 보자마자 15년? 너무 짧다. 이런 사람들 진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너무 분통이 터지고 답답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법무부와 경찰의 이런 대책들 표대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충분할 수가 없죠.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 한두 건도 아니고요. 상습적으로 저질렀던 김근식 같은 범죄자가 풀려 나온다. 경찰, 검찰이 감시 감독하고 또는 예방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24시간 옆에 붙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수갑 채우는 것도 아니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김근식 스스로가 자기가 또 범행을 저지르면 잡힐 것이다라는 이런 경각심에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아직 김근식의 거주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으로 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또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이들 등교 시간에는 김근식의 외출이 금지가 됐는데 네. 학교 시간에는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학교 시간에 아이들 집에 가는 시간에는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우선 어쨌든 앞서 김일희 리포터 말씀처럼 교도소에 계속 있어야 될 사람이 사회에 나오기 때문에 사회에 내보내 놓고서 24시간 통제를 또 할 수는 없거든요. 네. 헌법상 권리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밤 10시부터 아침 9시까지 외출 제한 조치를 내린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외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막는다면 오히려 김근식도 국민이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인권 침해 문제가 대두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호 관찰 간의 1대1 감시, 경찰의 순찰 강화, 신상 공개, 위치 추적 이런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좀 막으려고 해봐야죠, 최대한. 근데 너무 답답한 게 사실 표디가 얼마 전에 하신 방송을 제가 봤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김근식은 무조건 재범할 거다. 이거 재범 확률 100%가 넘는다라고 확신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제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그 범죄 심리학 하고 정신의학, 법정신의학 등에서 오랜 연구들을 해왔어요.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네. 그런데 성범죄자들 중에서도 어린이 대상, 아동 대상 성범죄자, 흔히 뭐 페도필리아라고 부르는 이들의 경우에는 완치될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병이네요, 병. 그래서 영원히 교도소에 가두거나 아니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네. 자기 스스로 멈추진 않는다. 그리고 화학적 거세라든지 이런 그 투약 조치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컨트롤, 통제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한 성행이 큐어, 완치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건 뭐 학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들의 재범 가능성은 100%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진짜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정말 답답합니다. 네. 더군다나 우리 세금으로 이런 사람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네. 보다 근본적인 대체 우리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들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인정되면 그 오랜도록 거의 영구에 가깝게 강제 입원 조치를 취하거나 아예 교도소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사회에 발 못 붙이게 네. 확실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 사건을 가볼까요? 네. 방송인 박수홍 씨가 어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부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박수홍 씨의 친형은 박수홍 씨의 출연료 약 116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어제는 가족들이 대면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폭행 피해 후에 박수홍 씨는 귀가해서 전화로 검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어제 뉴스 보고 저도 많이 놀랐고 많은 네.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예, 예. 박수홍 씨의 이런 이야기 사건을 다들 이제 뉴스를 계속 전해 듣고 계셨기 때문에. 네. 근데 어제 검찰 대질 신문 조사를 받으러 가서 이제 가족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근데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갔다가 이렇게 피해자가 네.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있어서는 안 되지만 발생했고요. 아. 이번만이 아니죠. 과거에는 심지어 피해자가 검찰청사 내에서 그 피의자가 던진 화학약품에 맞아서 크게 손상 입은 적도 있었고, 네. 이런 검찰청사에서 발생하는 그 보복 폭행 행위, 쉽게 말하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안이한 자신들의 경험의 한계 속에서 머물고 설마 우리 어느 누가 검찰 안에서 청사 안에서 그런 폭행을 할까라는 네. 이런 그 안이한 인식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1000건 중에 999건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1000건 중에 한 건이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늘 언제나 이 피해자 보호 조치들은 취해야 하는데 네. 취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고 봐야죠. 네, 또 박수홍 씨 친형 부부가 박수홍 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법인을 운영했다고 하고 예. 이 과정에서 친형이 100억이 넘는 재산을 횡령했다면서 네. 박수홍 씨가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이 횡령 수사의 가장 큰 쟁점, 주목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족 간의 어떤 사적인 그 신뢰 관계와 네. 한 개인의 재산권의 충돌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 보자면 박수홍 씨가 인터뷰한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어린 시절부터 박수홍 씨는 부모님이나 형으로부터 뭐 학대를 받았던 이러한 어떤 경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그 연예인이 돼서 고수익을 올리는 박수홍 씨는 이 가족에게 있어서는 수입원으로 이렇게 인식되었던 것 같고 박수홍 씨의 수입은 우리 모두의 수입이야라는 가족 간의 어떤 개인의 재산권이 구분되지 않는 네. 이런 그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아마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착한 임대인 그 사업에 동참하려던 박수홍 씨의 착한 선의가 네. 그동안 믿고 맡겼던 재산이 이렇게 뭐 100억 원 넘게 흘러나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네. 아마 이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라고 해서 가족 구성원의 재산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것이라고 인식한다는 것, 이 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에서 약간 연장선상인데 지금 네. 박수홍 씨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네. 형 대신에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또 법적으로 가족끼리 같이 사는 가족끼리는 뭐 죄를 뭐 물을 수 없다. 이런 법이 뭐가 있는 건가요? 네, 형법 제 328조 제 1항을 이제 친족 상도례라고 하거든요. 네.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 자매나 그 가까운 친족의 경우에는 동거 함께 살 경우에 네.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에요. 저는 사실 이번에 이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그러니까 네. 진짜 실제로 왜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 보면 예. 뭐 가족이 집문서를 들고 날랐다든지 음흠. 뭐 지배인이 현금을 들고 도망가도 그런 사람은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 형은 박수홍 씨의 형은 함께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족 상도례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동거하지 않는 형제다 보니까요. 근데 부모는 동거하지 않아도 해당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절도나 횡령죄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은 내가 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장남 그 박수홍 씨 형의 처벌을 면하게 하려는 네. 그런 시도와 의도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부친 본인이 횡령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 사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 표디 마지막으로 하이킥 한번 날려주시면요. 네, 가족이고 말고를 떠나서 엄정하게 원칙대로 법대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사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기독교 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가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8년에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했는데요. 예. 출소 이후 지난해까지 외국인 여성 신도 2명을 또다시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입니다. 네. 표디 이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화가 나죠.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 시스템이 이토록 허술한가. 한 명의 이 성범죄자에게 단지 종교의 어떤 높은 위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네. 계속해서 이렇게 그 범죄가 저질러질 수 있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나. 이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네. 네, 이 정 씨는 지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또 다른 신도들도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건지. 네,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네. 우선은 이 정명석 씨의 이 범죄 수법이 물론 이제 그 해당되는 교단이나 신도분들은 뭐 인식을 저희들과 전혀 다르게 하시겠지만, 그리고 뭐 항의도 많이 하십니다. 정명석 네. 씨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과거에도 이 범죄 사건에 대해서 분석하고 비판을 했을 때 무척 많은 항의를 해오셨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전 경찰 간부도 이 정명석 씨의 추종자 신도이기도 합니다. 그 교단에서 중요한 위치에 처해 있기도 하고요. 네. 이분하고도 제가 상당히 오랜 논쟁을 하고 했었는데 결국 그분의 마음을 바꾸진 못했고요. 뭐 종교적으로 종교 내에서의 어떤 신뢰나 신앙 그분들의 영역이니까 제가 전혀 거기에 관여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종교 내에서의 믿음이나 또는 존경이나 존중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법에 저촉되는 성적인 폭행 행위를 했단 말이죠. 네. 그것이 입증이 됐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했고 지금 이 사건도 우리나라에 왔었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도저히 우리가 묵과할 수도 없고 원칙대로 법대로 처벌을 해야 하고 같은 교단에 계신 분들이라도 이건 감싸지 마셨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번에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신 분들이 대단히 커다란 용기를 내신 분들이란 거예요. 네. 그러면 유사한 피해를 입으신 분, 이 범죄 수법을 보자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분들은 침묵하고 계시거나 두려워하고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 사건이 처리되는 방식을 보고 정명석 씨가 처벌받겠구나. 그리고 피해가 인정받겠구나. 그리고 내가 신고하면 더 처벌이 늘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신뢰만 줄 수 있다면 아마 신고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네. 그런 노력들을 우리 경찰과 사법당국이 해줘야죠. 네. 확실하게 지금도 혹시 피해를 받았는데 말씀 못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면 용기를 좀 낼 수 있게 네. 우리 사법당국에서 엄정한 처벌을 그렇습니다.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건 하이킥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유리 리포터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